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은입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은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과 더불어 도입된 이후에 66년 만에 개정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2020년까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니까 이제 1년 반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남은 과제들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제정 66년 만에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7년 전 합헌 결정을 뒤집고 헌법 위반을 선언했습니다. 태아의 발달 단계와 무관하게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찬반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을 유지하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 내년까지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업할 것인지, 낙태 허용 기간과 조건이 향후 입법 과정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입법권자인 국회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 이번 주 토론당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에 관해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대 인문카운슬링 융합전공 배정순 외래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분이죠. 유민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또 임천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채영입니다. 네, 이제 53년에 형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이 이번에 이제 헌법 불합치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이제 개정순을 밟게 되겠는데, 이번 헌재 결정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낙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이번 현재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크게 환영을 하고 있고요. 예. 헌법 불합치도 사실상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여성의 결정을 국가와 사회가 의심하고 제한하는 것은 사실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에서 현재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사실 그동안 여성을 경제개발의 논리와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여성의 몸을 선별하고 억압해왔던 네. 그런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낸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발전이고 진전으로 보는 이제 그런 해석이시고요. 네, 배정순 교수님. 네, 뭐 사실 낙태는 여성만의 어떤 책임은 아니고요. 또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의 낙태법이 여성과 의료인만을 처벌하는 그런 조항을 둔 것은 매우 여성 차별적인 조항이고요. 또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사회가 공감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또다시 여성들을 또 고통에 빠뜨리지 않도록 저희가 개정안을 제대로 또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민희 변호사. 예, 사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호주제 폐지라든지 동성농분 금혼제 폐지라든지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여러 역사적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성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 하나를 이제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 사실 국내외적으로도 역사적인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네, 임천영 변호사께서는요. 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생명권의 주체이고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미명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요. 2012년과 2019년 사이에 현재 결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구성원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례를 변경한 것은 이면적 판단을 우선한 것 같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임천영 변호사는 최근의 결정이 다른 시대적인 변화 상황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현재 구성원들의 변화의 결과다라고 보시는데 과거 뭐 다른 사례들도 가끔 보면은 현재 결정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바뀌기도 합니다.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시대적인 인식이 바뀌기도 하는데 당장 2012년에 4대4로 나왔던 것에서 이번에 불합치로 결정 났던 이 자체는 어떤 것이 좀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김 대표님. 이것은 2012년에 4대4에서 2019년 7대1로 나온 것은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보는데요. 2012년에 저희가 이 낙태죄 위헌이다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할 때는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들의 관심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여성들이 광장에서 정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몸에 대한 경험, 정말 말하기 힘든 경험을 광장에서 말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 여론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여론조사보다 실제로 그 국민의 50% 이상이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이건 명백하게 시대 변화의 흐름, 여성의 요구를 반영했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정순 교수는요. 글쎄요. 근데 저도 그날 헌재 앞에 갔었는데요. 예. 정말 낙태법 촉구를 유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많이 조명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을 잃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 돌파를 했지만 또 가톨릭에서는 100만인 자필 서명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제대로 조명을 못해서 자칫 너무 쏠려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도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견해 같은데, 윤민희 변호사. 네, 저희가 2012년 그 합헌 결정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굳이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제 그 시기에 한국에도 이런 조항이 있구나. 정말 이게 죄가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하는 분이 늘어났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성의 목소리도 늘어났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법이 이런 게 있나도 잘 모르고 있었다. 예, 실제로 많이들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겪고 나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평범한 분들도 이제 그런 목소리 경청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그 이후로 여론이 좀 빨리 변해갔고요. 이런 사회상을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제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임진영 변호사께서는 뭐 다른 변수는 그동안에 없었다라고 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판결문 2012년과 2019년 제가 판례를 봐도 결국은 쟁점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결국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과잉이냐 아니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더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 하더라도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는 일정한 책임과 자유가 제한이 따르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건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이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또 도덕률, 또 헌법 질서 등은 위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약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뒷받침되는 방향으로 이제 개정이 돼야 되겠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른 세부적인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현재 판결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동안 낙태를 생명과 사실은 어떤 여성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 구도에서 좀 탈피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태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이거든요. 모체가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과정적이고 형성적이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여성과 함께 고민할 때, 모체와 함께 고민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해 준 판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 2012년 헌재 판결에서 낙태법 존속이 폐지보다 법익이 더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낙태죄가 있는 것이 여성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낙태는 1년의 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과 동일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훨씬 더 낙태법에서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제 헌재의 변론 과정이 여기 재론까지 할 단계는 아니니까 일단 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 극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결정문에도 포함이 돼 있지만은 낙태 허용 기간입니다. 헌재에서 임신 22주 내외 이런 제시까지 했는데 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유 변호사께서는요. 예, 이제 22주라고 이제 본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독자적 뭐 생존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일종의 이제 여성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있는 22주가 넘지 않으면 허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의료적 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초기에 안전하게 좋은 의료로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법 정책이 설계하고 유인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사실 주수를 이제 형법에 꼭 이렇게 넣는다고 하는 맛이 그것이 선택을 유인하는 방식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형법은 아니더라도 혹시 이제 나중에 다른 뭐 시행령이라든가 뭐 다른 쪽에 뭐 들어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 헌재에서 이제 독자 생존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사실 태아의 독자 생존 네네 얘기하는 저는 거죠? 그 네. 독자 생존은 낙태 시기를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출산 임박한 태아도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고요. 사실 3살, 4살 영유아라고 하더라도 독자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낙태 시기를 정한다는 건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헐빛 비리라 그래서 태아 심장이 뛰는 시점, 그래서 일반적인 진료에서 판단할 수 있는 6주 정도를 낙태 금지 시기로 벌써 15개 주가 통과를 하고 더 많은 주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7개 주에서는 출산 임박해도 태아를 낙태할 수 있다는 그런 법안도 통과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법률을 비교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더 선진화된 문명국의 법일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뭐 짧게 보는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낙태 결정이라는 것은 저는 주수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요. 이번에 그 여성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여성의 몸에 대해서 사실은 임신을 한 여성은 있잖아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몸에 미칠 영향, 앞으로 태아의 성장, 사회적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어떤 고민과 사실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어떤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는 누가 대신 고민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롯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고 여성이 오롯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국가와 사회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여성이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것은 형법에서 저는 결정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임 변호사님. 네, 우리 헌법 그 결정문에 보면 이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 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사유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22주는 상한을 전 제시한 것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좀 교수님 말씀한 대로 뭐 심장 미국의 많은 주가 심장 박동이 느끼는 때부터 하나는 최대 6주부터 소위 말하는 그 12주에서 16주 대다수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는 8주로 제한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8주 이상부터 되면 그 산모에게 많은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기수는 제한 그 결정 기수는 가장 낮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까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수에 관해서 이게 어느 시기가 타당한가도 있겠고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을 형법으로 규율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국의 주에서는 아예 그 이른바 후기 낙태까지도 같이 허용하는 그런 주도 있던데 그런 것은 뭐 기간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는 기간의 90% 이상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5.3%가 12주 안에 임신 중에 이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 규정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은 이미 안전하게 사실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주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서 주수 규정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실제로 거의 한 35개국 중에요. 25개 나라가 12주에 의해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나머지들도 실제로 거의 80% 가까이가 사실 어떤 12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도 사회 경제적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낙태 관련 지금 사례들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통 12주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많이 두고 있고 또 예. 뭐 제한적으로는 20주, 24주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그 형법에서 상담의 절차라든지 낙태를 허가받기 위한 절차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수를 특정 시기로 확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태아는 스스로를 변론하거나 구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체 속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태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민희 변호사 아까 보니까 임순정 변호사께서 결정문회가 헌재 결정에도 좀 축수를 이후에 법률 제정 과정에서 좀 명시해야 되는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헌재 결정에서 이제 태아의 발달 단계라든지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일종의 어떤 한계를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결정문 이런 거 보다 보면 숫자가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가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되게 주수에 지금 집착을 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미래에 지금 낙태 관련 법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피임 정보라든지 뭐 접근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수에 지금 집착하는 것이 지금 논의를 초반에 세팅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네.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많은 낙태법이 70년대 서양에서는 이제 개혁이 되었거든요. 뭐 아시아도 일본, 싱가포르가 다 70년대 개혁이 되었는데 한국이 지금 이제 2019년에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늦은 거에서 굳이 장점을 찾자면 이제 각 국가에서 좋은 점만을 저희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뭐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완전히 비범죄화를 한 것이라든지, 다만 그렇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뭐 영국에서 의료보험에 잘 통합한 문제, 뭐 아일랜드에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서 어떤 산부인과 직역에서 저항감이 적었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통합적으로 법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맥락에서 주수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수가 중요한 이유가 조금 전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대부분의 낙태들이 10주에서 12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주를 만약에 사회 경제적인 사유라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전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낙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태아의 발 사이즈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실제 경우, 사이즈입니까? 네네, 실제 사이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죠. 이게 1, 2년 단기간에 낙태 합법화를 인해서 증가에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친 그 보고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국가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위기로 느끼고 상담에 대한 철저한 절차들을 통해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도 로앤웨이드 판결 이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치솟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예.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20년에 가깝게 이렇게 낙태가 많이 늘었고요. 미국은 낙태로 인해서 낙태 산업이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문제가 됐고 많은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프로라이프 운동을 한 거고 힐러리도 결국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주수를 그냥 강구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 예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은 게요. 미국은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전반적인 이제 인권이라든지 여성 자기 결정권이 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례로 바로 참고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낙태 관련 통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범죄화 시기를 겪었다가 이제 자유화되는 국가 같은 경우 보면 범죄화 시기 통계는 사실 이제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이제 거의 암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통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하게 늘어나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줄어드는 게 모든 피어 리뷰 저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통계가 지금 어떤 통계인지 저는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허용했을 때 이제 오히려 낙태가 늘느냐 안 늘느냐 뭐 그것도 네. 쟁점이 될 법하긴 우리가 한데 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 태아에는 생명입니다. 그 일정 기 1주부터 12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고 또 12주부터 22주 이후는 못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태아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간 가지고 너무 여기 얽매여서는 안 된다. 1분기, 3분기의 제한보다는 가능하면 산모에게 가장 그 위험하지 않는 그 주수는 저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규정 자체에 대한 허용 여부에서 했는데 그 필요 없다는 쪽에서부터 가급적 규정하려고 하면은 짧게 잡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아까 뭐 6주도 있었고 8주도 있었고 제가 봤던 자료 중에 뭐 12주 관련 얘기도 있고 지금 얘기한 22주도 있는데요. 이후의 과정에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해외 사례들 이야기할 때 주로 주수만 얘기했는데 허용 주수만 얘기했는데 다른 사안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해주 변호사. 일단은 이것을 이제 임신 중지라는 어떤 분절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성 생애 주기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제 여성 건강, 모성 건강이 이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낙태 관련된 한정했을 때. 뭐 건강보험 관련된 뭐 수가 포함이라든지 이제 수가의 현실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의료인들에게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올바르게 이제 의료 관련 시술 관련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하고 안전한 방식인 임신 중단약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좀 질문했던 건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뭐 상담 의무제를 포함한다든가 다양한 방식들의 이제 조정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 질문했던 겁니다. 네, 뭐 영국이라든지 뉴질랜드, 호주, 뭐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 상담의 규정들을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일정 절차를 거쳐서 상담 그 낙태를 허가하는 거지 그냥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무한대로 해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방 또 그 약 얘기를 하시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결코 그 약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미 여러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낙태가 낙태 시술이 아닌 약으로 대체되는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얘기 나올 때마다 기존의 형법 체계에서도 모자보건법에서 허용 사유 5가지에다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넣자 말자 계속 이 부분 논란이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형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적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한 견해 어떻습니까? 김영순 대표는요. 이제 형법의 결정이 있고 모자보건법의 그 사유는 모두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여성이 처한 상황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이 사실은 낙태는 가능한 빨리 결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전하게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상담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상담이라든가 숙녀 의무제는 폐지되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오히려 숙녀 의무제를 가지는 어떤 기간 동안에 초기에 빨리 낙태를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여성의 결정에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경제적인 사유 이번에 5개 추가 허용할 것인가 질문을 했더니 김영순 대표께서는 형법 개정과 더불어서 제한 사유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 사회 경제적 사유를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그 사유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네. 이게 만약 이게 포함시키면 정말 다 풀어주는 것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도입한다면 다른 사유를 다 포괄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그것을 넣는다면 소위 사회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서는 안 된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좀 다른 이유에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의견의 요지는 이 임신 중지에 관해서 어떤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이라든지 건강상 문제가 아닌 어떠한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만 허용한다는 게 그럼 나는 사회 경제적 상황 어려움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예전 범죄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오히려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건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해결해주지 않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당신이 임신 중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사실 그것도 사실 차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는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선하는 게 중요한데 낙태를 합법화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저는 오히려 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회 경제적 조건에 대해서 저도 정말 동의하는 굉장히 너무 바이고요. 포괄적이기 이거와 때문에. 포함돼서 결국은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유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괜찮을 건데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 경제적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 우생학적 혹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재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 지금 기존의 제한 네. 이거 예외 사유 좀 얘기하는 거죠. 73년에 어떤 제정된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간이나 중간간인데요. 이건 성폭력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신의 지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료적 접근에 있어서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낙태에 대해서는 사실 의료적 접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가진 어떤 여성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낙태가 여성에게 매우 그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뭐 다 이렇게 낙태죄를 폐지하는 여성들도 이야기하지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강요에 의한 낙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요를 다시 법적으로 허용하는 거 이것이 다시 여성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기를 지키고 싶은 여성에게 있어서 만약에 낙태를 종용하는 남성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까요? 부동의 낙태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낙태는 우리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고 이번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이 얘기하는 것은 의사 낙태죄와 자기 낙태죄가 형법에 위반된다는 어떤 것에 대해서 현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강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실 그것은 국가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낙태를 종료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헌재 결정에 따라서 형법을 개정하면서 조정하면은 모자보건법도 같이 맞물려서 좀 개정돼야 된다고 지금 이제 김영선 대표께서는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심지어는 이제 사회경제적인 요건을 추가하자라는 쟁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견해이기 네, 때문에. 우생학적 이런 것들은 장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저도 네. 그 조항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 배정수 교수께서 해외 사례 이제 초기에 낙태죄 뭐 허용 분위기 쪽 간 다음에 증가를 얘기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면 너무 좀 이렇게 되면은 낙태가 흔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사실은 반대다. 이제 네. 낙태 임신 중지 접근권이 늘어난 나라는 결국 장기적으로 다 이것이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안전한 시술을 여성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낙태죄가 없어지면 늘 거냐 말 것이냐. 이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화면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건 영국 통계입니다. 영국은 1967년도에 도입됐을 때 2만 1,000명이었는데 1970년도에는 9만 1,000명이 늘었고요. 2000년에는 19만 7천여 명, 2016년에는 무려 20만 8천여 명이 이 낙태 건수가 늘었습니다. 여기 누적 인원 보면 이렇게 해마다 늘었고요. 이거는 누적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로 850만 명의 낙태가 된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 당연히 저는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낙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지. 낙태죄가 있다면 당연히 예방적 효과와 위하적 효과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계에 대해서 사실 출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좀 알려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동안 낙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폐지 운동을 할 때는 사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낙태가 비범죄화되고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경우에 오히려 낙태가 줄었다라는 어떤 통계가 훨씬 더 많고요. 네. 지금 낙태죄 핵심은 뭐냐 하면 여성이 지금 낙태가 만약에 형법에 위반되면요. 그래도 여성은 낙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들은 굉장히 고비용으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서 낙태를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어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낙태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 손에 의해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위험한 시술을 했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히려 낙태 낙태죄가 시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술이죠. 형법으로 위반되었지만 사실은 국가나 정부가 정확히 그렇죠. 통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부터 낙태죄를 처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여성들은 사실 낙태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굉장히 몰래 혹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비용으로 낙태를 해왔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런 산부인과- 불법적인 상황을 방관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정부의 혹은 국가가 역할을 방기한 것이고 2017년 11월에 산부인과 협회에서 하루 3,000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미 지금 현행법 상에서도 많은 낙태들이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상의 통계에 대한 차이는 지금 김영순 대표는 그러면은 기존의 낙태죄가 이제 범죄화됐을 때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뭡니까? 예, 기존의 낙태죄가 불법일 때는요, 사실 낙태와 관련돼서 통계를 전혀 잡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죄가 허용이 되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낙태가 안전하게 의료보험에서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예, 저희가 사실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나와서 이제 미래 법 정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예전에 지금 낙태죄 네, 예. 존치 시절로 다시 논의가 아니 좀 그래서 돌아가고 지금 있는 얘기 거죠. 하고 나서요. 다시 나와서 예. 일단 통계 관련 얘기만 한번 짚어주시고 나서 네, 지금 이제 임천영 변호사님이 드신 그 이제 판넬은 이제 피어 리뷰된 저널에서 나온 게 그런 통계가 아니라 지금 크리스찬 컨선이라고 하는 이제 낙태 반대 그 이제 단체가 이제 임의적으로 조작한 그런 그런 통계가 지금 일반적인 여성의 임신 중지 관련된 접근권을 말해준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네. 보여드린 통계는 싱가포르는 국가 자료고요. 그 라이브 액션 미국의 단체. 그리고 지금 네, 이게 라이브 액션으로. 낙태가 합법화되면요. 지금 외국 사례에서 낙태가 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낙태죄 폐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프라를 바꿉니다. 뭐 남성에 대한 그 책임을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의료를 해준다든가, 또 법률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장 때문에 사회적인 전반 구조가 그래서 낙태가 주는 거지. 이 낙태죄를 폐지했다라고 해서 임금이 확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뭐 이 자체가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느는 것인가 않는 것인가? 아니 뭐 그 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보완책을 해야겠지만은 이것에 따라서 특별하게 는다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추가적인 보완책 필요해 질문 드렸던 거죠. 그런데 현상 자체에 대한 지금 이제 서로의 해석과 주장이 좀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이후에 이렇게 좀 우려하는 쪽에 대해서 뭔가 좀 좀 안심이랄까 보완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김영순 대표. 낙태에 대해서 안전하게 접근을 하려면요. 모든 어떤 여성들이 낙태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 즉 다시 말해 의료 인프라를 만들어야 네.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이 임신했을 때 충분히 낙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는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어떤 성교육을 한다거나 혹은 안전한 임신 유도제, 즉 미퍼진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임신 유도제는 국제사회가 WHO가 안전한 어떤 그 약이라고 이미 입증한 어떤 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에 거의 한 65개국이 이미 미퍼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 이 시기에는 미퍼진을 도입해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예. 미푸신이라고 했던 예, 거예요. 임신 유도제인데요. 예. 초기 임신의 경우에 이제 이 약을 이제 그 수술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예. 미퍼진을 먹어서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어떤 시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도 다녀왔는데요. 전문 산부인과들의 의견에 의하면 약과 초기 흡입술에 거의 위험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약은 여성에게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증상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상담 의무제, 숙려 기간 두고 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까 제가 독일 뭐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당연히 제가 필요하고요. 뭐 준비해온 게 이거 화면에 예. 보여주세요. 예, 독일 형법 219조에서는 이 상담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담은 태아의 생명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상담은 임신의 지속을 위하여 부녀를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의 전망을 일깨워 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독일에는 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익숙하지는 않은 제도지만 이 상담 제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정말 자기가 심사숙고하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목적이 낙태를 권유하는 사회가 아니라 낙태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 제도나 또 숙려 제도는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까 영국이나 뉴질랜드, 독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에서 상담 규정들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앞에서 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여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그 산부인과 의사들, 그러니까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거의 사유의 75% 이상이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분만 의료 수가가 현실화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이제 상담 의무제, 숙려기간 도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 변호사?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이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국가 책임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임신 중지를 결정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애 주기 전체를 관통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임신 중지를 결정하는 그 시기만 놓고 본다면 내가 장애 아를 낳을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비혼모인데 내가 직장이라든지 삶에 어떤 어려움 없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차별 없는 조건이 포함된 어떤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의 여성의 자율적인 결정,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제도 보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근데 이 결정을 늦어지게 하는 어떤 부가적 조건을 붙이는 거의 문제는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이 안전한 낙태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이면은 휴가 내서 뭐 여러 번 나오셔야 되고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대중교통 타고 멀리 가셨다가 또 한 번 가셔야 되고 또 한 통계에서 드러나는 건 이제 가정 폭력에 휘달리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가는 게 되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배우자나 이제 파트너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결정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어떤 정보로서 제공되는 국가 책임으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약이 간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 오히려 2번, 3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초기의 흡입술보다 더 병원을 가야 됩니다. 네네. 일단 그 상담 의무제나 숙려 의무제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초기에 사실 그 낙태죄를 얘기할 때는 다 도입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여성에게 오히려 불리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제대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성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여성에게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수반한다는 게 어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오히려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에 결국은 프랑스가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예. 예, 이게 오히려 여성을 억압하는 어떤 오히려 여성에게 낙인이라든가 혹은 이 숙려 의무제 기간 때문에 상담 때문에 낙태 시기를 놓치는 결정만 문제라든가 지체하게 만든다든가 그렇죠. 그렇다는 예,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예, 폐지가 그런 걸 시정해도 당연히 시정돼야 될 거고요. 그 상담 때문에 그 치료받는 시기가 놓쳐서 그 임산부에게 어떤 손해가 피해가 커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상담이 없다면 낙태할 사람은 과연 청소년이라고 당사자라면 어디 가서 누구 도움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아름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공인된 이것도 당연히 상담소도 국가의 승인을 받은 상담소가 설치가 돼야 되고 당연히 개인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또 아까 말한 충분한 의료제도 또 거기에 그 낙태는 안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여성한테. 자, 이런 어떤 그 시술적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차원에서 이런 상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상담 제도의 핵심이 있잖아요. 상담 제도나 숙려를 의무로 하는 것, 조건으로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낙태를 하기 전에 이거를 조건을 수행해야 낙태가 허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낙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받고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우리 독일의 형법은 상당히 그 선진 그 제도로 보는데 독일에는 낙태를 하려면 12주 안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최소한 그 확인서는 3일 전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에 의해서 했을 때 그 해주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는 선진국의 좋은 제도는 우리가 당장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일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네, 또 예, 변호사 예. 얘기하시고. 독일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다른 의견을 현재로부터 듣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 선의로 도입했을 수는 있지만 부가적으로 붙여진 조건 때문에 이제 판단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주수 제한을 넘기게 돼서 사실 많은 독일 여성들이 네덜란드 가서 이제 임신 중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그 국경에서 네덜란드에서 넘어오는 독일 여성에게 국경 수비대가 너 낙태하고 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거나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때 설계했던 거 옛날에 설계했던 게 과연 지금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저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정보 제공이라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자라는 게 네, 대표 네, 네.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선택을 지치시키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절차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입했을 때 배 교수님 얘기처럼 그런 걸 감안하는 방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헌재 결정 이후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 낙태 시술 관련해서 거부권 인정해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또 양심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오고 그렇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의사들의 진료 거부권의 문제는 뭐 양심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료 거부권에 대한 어떤 진료 거부권 용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이걸 할 수 없다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생각하는데요. 의료법이 있거든요. 네, 진료 거부하면 아니요. 처벌됩니다. 아니에요. 그 의료법에 그 사실은 의료법에도 규정하는 내용이 어떠냐면 의사가 본인이 만약에 시술을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연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 없죠. 본인이 신념으로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그거는 그 양심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네. 의사의 어떤 기본이라는 것은 의사의 어떤 진료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의사가 본인이 진료 거부권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신념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의 어떤 문제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의료기관에 연계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선언한다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질병 치료일 경우에는 본인이 못하면 다른데 진료 의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외국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낙태 거부권을 법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내가 낙태를 못하니까 신념적으로 다른 의사한테 보낸다. 결국은 똑같은 결과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씀하신 입법례가 어떤 의사의 권리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주수가 가까워지고 뭐 본인이 이제 불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리퍼럴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를 사실 둔 것이 그 조항이지 개인의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인 그런 근데 조항은 왜 아니거든요. 그러냐면요. 낙태 시술은 일반 미용 시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무려 1,200회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이제 낙태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법정에 굉장히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도 매우 잔인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목적이 해결된다면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미국같이 24주까지 낙태가 허용이 돼도 산부인과 의사 중에 80%가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김영순 대표께서는 본인이 싫다면은 다른 쪽에 넘겨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정부 실효성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르다라고 보시네요. 이거 현행 그 의료법 15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인이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당연히 낙태 시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당연히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은 낙태 시술 대법원에서 수술에 한정된 진료 거부권이요. 네네. 그러니까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이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양심이란 뭐냐면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서 그 생명을 침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미 오스트리아 형법 제97조 4항에서는 이것을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불가발적 낙태 행위 실행 또는 그에 대한 협력이나 실행 또는 협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라고 명확히 그 진료 거부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 자기 양심상 정말 이처럼 진지한 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낙태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분만하는 의사가 절대 낙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요, 신념이라는 것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또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념은 반드시 존중돼야 됩니다. 여기에 진료 거부권의 금지라는 것은 낙태 수술의 금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낙태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합법화가 되면 급여화되기 그리고 좀 전에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현행법상으로. 하고 싶지 네네.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낙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여성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가를 사실 의료인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의 신념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무엇이 공적으로 어떤 의료 환경을 만드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낙태할 그럼 자유가 김영순 대표님, 있다면, 그러면 네. 낙태 시술을 가능 병원을 별도로 확실하게 지정해서 운영하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하. 대학병원이라든가 의료보험 어떤 수가로 모든 병원에서 가능해야 되고요. 분만하는 병원에서 낙태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못하면 다른 어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낙태 시술 생각합니다. 전문 클리닉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네,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 해결이 된다고 이거 봅니다. 지정해서 하면은 지금 이제 거부권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낙태 시술 전문 시술소는 반드시 이 필요합니다. 논의에 좀 맹점이 있는 게 저희가 산부인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과 부인과인데요. 사실 여성의 모성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의료입니다. 여성이 자기 생식 능력 통제하는 거 필수적인데 이거를 대단히 예외적인 의료로 만들어서 접근권을 더 낮춘다는 거. 사실 낙인화 범죄화랑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의료 직역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오랫동안 저희가 범죄화의 낙인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도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저는 결국 의료 직역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핵심 분야다라는 얘기고 또 오히려 그렇게 구분하면은 낙인화 효과가 있다는 걱정 아니에요? 근데 낙태 자체가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모성 건강 이렇게 필수적인 의료 모성 시술이 건강의 있을까요? 낙태가 정말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낙태 상담 관련돼서 그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낙태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네. 범죄화 시대의 부작용인 거예요. 이제 안전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없는 시술 받았던 아니 사람들이 미국처럼 합법화되어도 여전히 여성들은 낙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뭐 12주나 이런 정도의 소파 시술도 여성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산부인과의 병원 수가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정 병원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여성의 어떤 접근권을 오히려 좀 방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오히려 낙태에 대해서는 저는 대학병원, 공적인 의료기관, 가능한 많은 병원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의료 접근권을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됩니다. 산부인과에 의사분들이 네.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에 올린 그 의사분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본인이 분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그 의료보험에 당연히 포함돼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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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뭐 이견이 없어 네,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1년 반 이상 남은 거죠, 지금. 네. 최종 이제 법 개정 때까지 남았는데 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법하고 지금 견해차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 변호사는요. 최근에 전국 이제 의과대학 학생회 연합에서 이제 의견서를 내셨는데요. 예. 그동안 범죄화 상황에서 너무나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 우리 제대로 된 교육을 빨리 받고 싶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가이드라인,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여성에게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싶다라는 이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의료인 교육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수사 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그 모라토리엄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임신 중지 포함된 여성 모성 재생산 건강 관련돼서 법정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저희가 비단 지금 형법 모자보건법만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 전반적인 설계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뭐 동감을 하고요. 좀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으로 지금 이 낙태가 합법화된 게 아닙니다. 지금 먹는 낙태의 미푸진도 그 합법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말씀한 대로 이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자,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여성의 행복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법률, 의료, 복지 분야의 모든 인프라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생각에는 일단 낙태와 관련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저는 좀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법무부가 빨리 이 입법 공백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사실은 미퍼진 도입을 위한 절차를, 정책을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입법 공백 기간에도 여성들은 낙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형법이 개정되려면 사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성들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빨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낙태로 처벌이 되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1년 6개월 동안 뭐 당장 그런 법 집행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전문가를 통해서 여성이 스스로 몸에서 일어나는 임신과 출산 또 피임과 낙태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교육에서도 책임의 성교육을 간헐적이 아니라 정례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낙태를 여성의 몸에 고통이 되는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에 국가가 총력전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배 교수께서 책임 성교육 말씀하셨는데 이제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이후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뭐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 환경 인식의 개선도 필요한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로 어떤 것들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단체가 사실 오랫동안 포괄적 성교육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낙태로 가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 포괄적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이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어릴 때부터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 낙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빨리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배정순 교수. 네, 그 양육비 대지급제가 빨리 좀 제대로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고, 여성 혼자서 힘들게 소송전을 펼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대지급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남성 책임법 강화가 좀 실효성 있게 작동이 돼서 외국 같은 경우에 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을 압수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류민희 변호사. 네, 사실 말씀하신 그 사회 제도라든지 인식 개선이라든지 전반적인 성교육, 공교육, 의료 제도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되지 않고 임신 중지만 자유로운 상황은 사실은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권이 침해가 되고 아이를 출산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이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제반적인 제도 다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 여성의 재생산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지금 청소년, 비혼 여성, 성소자 여성들에게 어떻게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제도와 인식에서 필요하죠. 네,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학생이 임신한 경우에는 그 육아 수당까지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고요. 특히 그 육아 시설 확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폭적인 국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입법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점,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좀 주문하고 싶은 점 넣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류 변호사. 예, 이제 헌법재판소가 물꼬를 텄습니다. 저희 이제 새로운 출발점인데요. 이제 국회나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헌법재판소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했던 것.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라. 여성의 삶을 존중하라. 여성을 믿어라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모든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전반적인 여성 재생산 건강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임천동 변호사. 네, 생명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잉태된 때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 국가가 이를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들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 통합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어떤 제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순 대표. 네, 여성도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시민이라는 것을 좀 저는 먼저 우리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2017년부터 여성들은 수도 없이 거리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부터 미투 운동까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제 광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리고 나서 외쳤고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말 작은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 여성도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받는 어떤 사회에서는 강요와 처벌이 아닌 건강과 재생산이라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 기반 마련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정순 교수. 네, 그 생명,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 개정안이 어떤 여론이나 다수결로 저는 결정되는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태아 생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이 이번 법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에도 반드시 저는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낙태죄 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남은 과제들 또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신경 쓸 것인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부와 이제 국회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헌재 선고의 취지를 살려서 국회는 내년 말까지 1년 반 이상 정도 남았는데요.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보건 의료 정책 전반에 통합적인 정책 연결 시스템을 마련하는 정교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교육 제도와 또 사회 전반의 환경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지길 당부하면서 토론 당당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